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여섯 번째, 아니죠. 총 일곱 번째 강의, 데이터 시각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뭐였죠? 그 머신러닝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고,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것들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머신러닝의 종류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머신러닝은 뭐였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컴퓨터가 어떤 것을 연산해서 찾아주냐면 그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방정식, 일련의 방정식을 찾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머신러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고 연습하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을 보는 것은 머신러닝이 컴퓨터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그러니까 자신이 찾아낸 방정식 가지고 학습하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입력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방정식을 토대로 잘 풀어내느냐, 이런 것이 머신러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지금 엄청나게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 공학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학과에도 이런 머신러닝이 사용되고, 건설, 의료,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의 한계는 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전반적으로 크게 5가지에서 6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정제한 다음에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죠. 그리고 학습된 결과 그거를 평가를 내서 모델이 잘 맞췄냐, 방정식을 잘 찾아냈느냐, 그렇지 못했냐,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이 조금 덜 됐다, 점수가 좀 낮다, 너가 풀었던 수능 문제 점수가 좀 낮으니까 내년에 재수를 하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크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AI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크게 있었어요. 그 안에 딥러닝,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뉴런과 시냅스 이런 것들을 본따서 만든 딥러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분야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딥러닝보다는 조금 더 큰 범주의 조금 더 기본적인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방법, 요거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데이터 준비,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하기 전에 잠깐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배우고, 주로는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요것도 방금 말씀드린 건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들이 표현하는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러한 데이터들을 주었을 때 컴퓨터들이 막 일련의 어떤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런 y는 ax 플러스 b다라는 어떤 방정식을 찾게 되면 이 방정식, 이 공식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x 값이 들어왔을 때 y 값은 뭐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방정식들을 사용한다 했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짜장면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짜장면에다가 뭐 춘장을 조금 더 많이 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소금을 좀 더 많이 써보기도 하고, 양파를 더 많이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쭉쭉 데이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짜장면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좋더라, 제일 매출이 높더라, 이런 방정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몸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실제 데이터화된 거,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 어떤 숫자나 문자로 기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컴퓨터에게 이러한 방정식을 잘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이러한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정식, 즉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건가? 오늘 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oT 센서를 통해서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을 측정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면 이 그 IoT 센서가 밀리세컨드 단위, 1초 단위도 아니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계속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기타 컴퓨터적인 에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센서가 불안정해서 실제 온도와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온도와 컴퓨터가 수집한 온도 간에 어떤 격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현실 세계의 실제 온도가 IoT 센서가 수집한 온도나 습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보정이 필요하거나 어떤 정제가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은 요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IoT 센서가 갑자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뭐 한 10분, 20분간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데이터 준비,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 과정 속에서는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셋으로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연산하고 방정식을 찾기 때문에 데이터를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하고 전처리를 잘 해 놔야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방정식을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준비, 데이터 전처리는 왜 잘해야 되냐면은 데이터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수집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상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실내 온도가 22도인데 갑자기 뭐 82도로 찍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치 데이터입니다.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갑자기 뭐 영하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상치 데이터, 노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결측치는 뭐냐면은 IoT 센서가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원래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수집이 안 돼서 그 온도나 습도 값이 이제 0으로 표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시킬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데이터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데이터 호환성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에 용이할 만큼 그런 형식을 잘 갖추고 표준화되어 있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하게 잘 만들었고 이상치나 뭐 노이즈 제거하고 결측치도 없애고 뭐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잘 잡아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 중에서 진짜로 쓸모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실내 온도를 계속 수집을 하다가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언제 여기 실내에 불이 발생하느냐, 불이 발생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갑자기 변하느냐, 습도가 어떻게 갑자기 변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갑자기 평소보다 실내 사람들이 화재는 발생 안 했지만 사람이 많이 있었다거나, 뭐, 겨울,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좀 달라졌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포커싱하는 부분은 불이 언제 났느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불이 난 상황 데이터에만 포커싱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다른 일상적인 데이터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언제 불이 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의 온도와 습도 이런 데이터들만 필요하고 그 이외의 데이터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쭉 삭제를 하고 컴퓨터한테 불이 날 때가 어떠한 온도 습도인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들만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해보면, 우리가 일상, 임상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어, 어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표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 표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 그리고 당뇨병 환자,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환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커싱하고 있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당뇨병 환자 데이터들만 슉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쭉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포커싱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인 혈압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체지방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어떤 공통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의 데이터, 운동선수 데이터, 알츠하이머를 가진 환자 데이터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 데이터만 포커싱 하자. 이렇게 해서 보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잘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인사이트 도출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잘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나요?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기로 하고 오늘 할 거는 이 데이터 시각화예요. 이 데이터 시각화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만 포커싱해서 학습 모델에 넣을 거냐 그런 인사이트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선형적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 증가할 때마다 Y값이 증가하거나, X값이 감소할 때마다 Y값이 감소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어떤 선형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데이터 같은데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가,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함수를 보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패턴들이 보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엑셀로 숫자로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이 시각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y가 아닌데 아무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정제하는데, 정제라고 하는 거는 클리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측치, 이상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를 정제라고 하고, 또 데이터 변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스케일링, 정규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 몸무게 같은 거는 단위가 있죠. 제 키가 뭐 195다. 몸무게는 75kg이다 하면은 킬로그램, 센티미터 단위가 있죠. 근데 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는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키와 몸무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개념상 키는 키대로 비교해야 되고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러한 킬로그램, 센티미터 단위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냥 숫자로 175. 175 아닙니다. 저는 키가 195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75kg. 요 두 개는 그냥 컴퓨터가 인식하기는 195, 그냥 75.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도 얘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키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쭉 바꿔줘요. 몸무게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표본들의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어떤 소수점으로 쭉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스케일링, 정규화, 로그화입니다. 그럼 단위는 다 없앴고 백분율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컴퓨터가 더 연산을 하기에 수월해요. 그리고 어떤 단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찾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데이터 통합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키와 몸무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와 몸무게, 혈압, 뭐 간 수치, 뭐 혈당 수치, 뭐 등등 혈압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각각의 데이터 셋, 그러니까 컬럼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고, 데이터 축소,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인코딩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예쁘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 데이터 정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범주를 보면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묶어볼 수 있는 범주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튀는 데이터들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일상적으로 새벽에는 좀 추워서 온도가 낮고 낮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일상적인 범주인데 갑자기 IoT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막 여기가 영상 80도다. 이런 거는 조금 누가 봐도 이상한 데이터죠. 이게 바로 이상치예요. 그리고 결측치는 뭐냐면은 원래 온도가 이렇게 계속 시간마다 수집돼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가 비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측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할 때 이런 것들을 이런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상치는 없애주고 결측치는 채워넣고 어떻게 뭐 이 데이터 사이에 평균을 내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고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 시간대를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환, 인코딩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로 데이터들을 변환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 이런 게 있어요. 뭐 여자와 남자, 우리가 이걸 데이터화 한다고 치면은
문자로 쓰겠죠. 성별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 문자열도 얘가 남자라는 의미가 뭐지? 여자라는 의미가 뭐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인 경우에는 1로 표현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서 이게 남자냐?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여자니까 아니면 0.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면 1로 표현하고 이 사람이 남자니까 남자냐? 1 맞고 여자냐라고 물었을 때 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코딩 방식이라고 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종류별로 그냥 숫자로 넘버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느티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뭐 기타 등등 사과나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문자열로 사과나무, 소나무,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을 숫자로 그냥 매핑 시키는 거예요. 뭐 얘가 지금 느티나무이면 1, 얘가 만약에 소나무면 숫자 2로 하자. 얘는 아까 했던 느티나무네. 그럼 다시 1로 하자. 얘는 소나무 아까 2로 했었지. 그럼 얘도 2. 사과나무 얘는 처음 나왔으니까 3번으로 하자. 이제부터 아래에 나오는 나무 데이터가 사과이면 숫자 3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혹은 단위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스케일링 이런 거를 해줘가지고 변환해주자 이런 겁니다. 네, 요게 뭐 같은 얘기고. 네, 그래서 스케일링 정규화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 변환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잘 데이터 범위값을 조절해서 단위를 제거하고 동일한 특성에서 동일한 척도로 변환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게 할 건가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와 몸무게 요게 195, 뭐 185인 사람도 있고 165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100분위로 쭉 바꾸면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규화, 스케일링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데이터들은 이렇게 범주들이 막 들쭉날쭉 조금 안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스케일링 잡아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 오늘 할 거는 데이터 시각화예요. 시각화.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거는 컴퓨터한테 주면 방정식을 잘 찾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여기 너무 무분별하게 랜덤하게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데이터는 컴퓨터한테 줘봤자 방정식을 못 찾을 것 같아. 이렇게 학습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 특성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막 받아왔어요. 그 아까 계속 말했던 IoT 센서의 이제 온도, 습도 이런 데이터들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쭉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가 뭐 23일 때도 있고 21일 때도 있고 이런 막 숫자로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봤을 때 이 엑셀로 있는 데이터 숫자들로만 표현된 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한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들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더라, 시간에 따라서 습도가 어떻게 변하더라,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갑자기 변하더라,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많아지면 인구수가 실내에 있는 인구수가 많아지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습도가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패턴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특성과 패턴 그리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더라,
실내 사람 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더라, 습도가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관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프화하면 우리가 눈으로 좀 더 빠르게 잘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월요일 날마다 유동인구, 시간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밖에 나가서 이거 뭐 카운트다운기로 이렇게 쭉쭉쭉쭉 세면 카운트 할 수 있겠죠. 이 시간대는 몇 명, 이 시간대 몇 명,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뭘 할 거냐면은 시간대별로 매출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포스기에 그건 바로바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 월요일, 화요일마다 유동인구는 얼마, 그리고 각 월요일마다 시간대별로 매출은 얼마,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은 월요일은 이렇게 나오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오픈 시간을 이때로 하면 요 아침에 있는 사람은 조금 거의 우리가 손님이 안 오니까 유동인구도 없더라. 그러면은 점심 때는 11시 요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오픈 시간을 굳이 내가 8시부터 할 게 아니라 이때는 또 인건비 들고 하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한 10시부터 오픈 준비를 해서 11시에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이 가장 높을 때 전념하자. 그래서 그때 더 매출을 끌어올려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장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키고 그거를 패턴화하고 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데이터 시각화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타이핑 일일이 다 해서 보여줘도 되는데 좀 중복이 많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이래서 요거를 오늘 퀴즈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예제에 있는 요 그래프들을 한 번씩 쭉쭉쭉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를 다 작성해서 깃허브에 올리면 이제 출석 인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시각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가보면 있습니다. 요거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여기 가보거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pip install 요거 matplotlib 요거 하면은 바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아마 설치하라고 했을 거예요. 자, 라인 그래프 코드는 이렇게 한번 쭉쭉쭉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시간이 1, 그리고 여기 점 찍힌 데를 보면 2초,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마다 시간이네요. 단위가 시간이네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온도가 10도에서 뭐 15도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변한다.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선 그래프예요. 보통 시계열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흐름, X축 값에 하나, Y축 하나 이렇게 각각이 대응되는 것을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이어 붙인 게 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흐름, 변화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들의 값이 있을 때, 데이터 값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 코드는 어떻게 만드냐?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요. X값 1, 2, 3, 4, 5 거기 각각에 해당하는 5가지 Y값이겠죠. 10, 15, 13, 18, 20 여기가 온도겠죠. 그래서 플롯을 그리는 함수를 요 클래스를 불러온 다음에 플롯을 그려줘. 데이터 값은 X와 Y로 할 거야. 마커는 뭐냐면 여기 원으로 할 거야. 만약에 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별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은 뭘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선으로 할 거니까 요 선은 그냥 일반적인 대쉬로 해줘. 컬러는 블루 컬러 약자고, 라벨은 뭐냐면 요 데이터들이 라벨을 뭘로 할 건가, 이름을 뭘로 지을래 그랬더니 temperature 온도로 할게 인 거고, 그래프의 타이틀은 뭐야, 뭐 요거 하면 되는 거고, x축 라벨은 뭘로 할 거야, x축의 이름 뭘로 할 거야, time, hour 이거 있죠. 그 다음에 y축 라벨 온도 요거 섭씨로 표현할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레전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요 데이터들의 라벨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라벨 템퍼리처라고 불렀죠. 요거를 여기 이렇게 예쁘게 먼지 시각화 표현해줘. 요게 레전드입니다. 범례.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인데 요거 그리드는 뭐냐면 좀 더 우리가 이런 격자들을 잘 해가지고 요 눈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볼 수 있게 그리드를 그려줘 요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save pig 요게 점 슬래시 그 다음에 results 그 다음에 line chart 요거 .png 확장자는 png로 해줬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점 슬래시를 했어요. 요 results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save pig 그러니까 지금 피규어 저 그래프를 저장해줘. 지금까지 여기 위에서 선언했던 모든 그래프 내용을 저장해줘 라는 그런 소스 코드예요. 근데 어디에 파일을 저장할 거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숙제입니다. 요 점 슬래시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거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그래프를 저장해야 되는지 요거를 구글링을 하던가 챗 GPT한테 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퀴즈 풀 때 요 그래프 이미지가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과제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반드시 저장되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내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 차트예요. 바는 뭐냐면 요 x축이 좀 달라졌고, 선 그래프랑 x축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모양도 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라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쭉쭉쭉 이었죠. 자, 근데 여기 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아래에 과일 종류인데 사과, 바나나, 오렌지, 뭐 딸기, 뭐 포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각각을 얼마큼 팔았냐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어지지 않는 연속적이지 않은 애들이에요. 각각이 다른 객체고 각각이 다른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x값이 있었죠. 동일한 개념의 x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찍힌 거, 첫 번째 시간도 시간이라는 애고, 여기 두 번째 찍힌 애도 시간이라는 애잖아요. 둘 다 같은 개념의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사과, 바나나, 오렌지, 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지만 종류가 다르죠. 과일의 종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라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사과와 바나나가 연속적인 애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개별적인 애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카테고리마다 각각의 값을, 각각의 판매량을 보여주려면은 요렇게 바 그래프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요 PLT, 요 클래스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PLT는 뭐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우리 라이브러리 matplotlib가 가지고 있는 pyplot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지금부터 이 스크립트에서 as pl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matplotlib 얘가 가지고 있는 pyplot이 클래스인데 요 클래스를 지금부터 plt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lt 우리 클래스 배웠죠. plt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 뭐예요? clf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그래프 만든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싹 다 지워주고 지금부터 새로 만들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전에 항상 이거 해주세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뭘로 할 거냐면 카테고리 사과, 바나나, 오렌지 요게 x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
판매량인데 25개, 30개, 15개, 20개 이렇게 각각 판매량을 1대1 대응해서 이거 개수 안 맞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프 안 그려집니다. 1대1 대응해서 그래프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PLT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바 차트니까 자, 기존 라인은 뭐였어요? 그냥 플롯이에요. 그냥 제일 기본이 그냥 라인 그래프예요. 바인 거고 카테고리 X축에 뭐 넣을래? Y축에 뭐 넣을래? 컬러 뭐 할래? 이렇게 되고 저 그래프의 토탈 제목 여기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거 뭘로 할래? 요거 넣어주고 X축 이름 뭘로 할래? Y축 이름 뭘로 할래? 그 다음에 어떻게 저장할래?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뭐냐면 데이터의 분포, 빈도를 나타내는 거죠. 데이터가 몇 번씩 반복되어 있는가를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그릴 때 거의 뭐 정규 분포 이런 거 그릴 때 많이 배웠죠. 우리가 거의 빈도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거의 0에 가깝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나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데이터를 우선 만들어야겠죠. 컴퓨터한테 우리 랜덤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numpy라고 하는 거가 있을 거예요. import numpy as np.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치하라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돼요. 요거 설치 안 됐거나 요거 설치 안 됐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umpy as np, import numpy as np가 뭔 뜻이냐면 import 뭘 불러와라, 뭘 불러올 거냐면 numpy 얘는 뭐냐면은 행렬 연산을 좀 빠르게 처리하는 애예요. 요걸 불러오는데 내가 지금부터 얘를 numpy 다 쓰기 귀찮으니까 np로만 쓸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import matplotlib.pyplot 파이플롯을 쓸 건데 matplot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플롯을 쓸 건데 내가 요걸 다 일일이 클래스 부를 때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plt라고 할게. 요겁니다. 그래서 np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numpy 클래스 안에 랜덤 클래스가 있는데 그 랜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랜덤 넘버, 랜덤으로 넘버를 생성하는 거 요거 함수를 쓸래. 매개 변수 뭐 넣었어요? 1000. 그러면 뭐냐면 1000개의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주는 애입니다. 그걸 데이터에 담을게. 그러면은 데이터는 뭘 가지고 있냐면 numpy에서 만들어진 1000개의 랜덤한 숫자 데이터를 행렬로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아까 그래프를 만들었으니까 그래프를 CLF로 초기화해 주고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plt.hist 요게 히스토그램의 약자예요. 그래서 plt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히스토그램을 그리자. 자, 데이터는 뭘로 할래? 내가 지금 행렬 1000개 랜덤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거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고 요 다른 옵션들 이렇게 쭉쭉쭉 넣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옵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한테 요거 옵션 뭐야 내용 알려줘 하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X축, Y축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짠 예쁘게 히스토그램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다르겠죠? 여기 바도 그렇고 X축, Y축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라인 그래프도 그렇고 데이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기 데이터만 슉슉슉 바꿔주면 바로바로 이런 예쁜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자, 파이플롯이에요. 파이플롯은 뭐냐면 100분율로 봤을 때 각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뭐는 45%, 수학은 30%, 뭐 과학은 15%, 히스토리 역사는 뭐 10%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합해 보면 1이 100%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지분이 얼마인가를 표현할 때 파이 차트로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X축, Y축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초기화 해주고요. 이번에는 PLT 파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옵션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그대로 타이핑해서 그럼 바로 알려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플롯도 만들 수 있다. 파이플롯은 언제 쓰냐면 전체 100%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의 각 종목들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 지분 얼마, 이 사람 지분 얼마, 이 사람 지분 얼마 하면 100%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렇게 해서 100%다. 이런 거 바로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산점도. 자, 라인 그래프에서도 점이 있었긴 한데 라인은 뭐예요? 점들의 어떤 연속적인 값들을 이은 거죠. 근데 라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주의할 게 x축 하나, y축 하나 각각의 값이 1대1로 대응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x축 동일한 x값이 동일한데 y값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막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냥 연속적이진 않고 그냥 개별적인 각각의 값 이런 거가 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산점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랜덤한 값을 만드는 방법. 자, 요거 코드 있죠? 이것도 챗GPT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반복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반복문이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굳이 안 쓰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뭐 x값 변수로 놓고 거기에 어펜드 계속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그 어펜드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리스트로 만들고 그 리스트 안에서 알아서 값을 반복문으로 이렇게 원소들을 알아서 집어넣어줘 라고 한 것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form은 쓰고 그 아래 들여쓰기 해서 반복해가지고 어떤 result 값에다가 append 계속해서 넣는 거 그런 거랑 방식의 차이이지 표현 방식의 차이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표현들 대해서 어려움 겪지 말고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챗GPT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산점도 어떻게 그리냐. 자, 이렇게 해서 스캐터, 이렇게 해서 스캐터 PLT가 가지고 있는 함수 스캐터 하고 X축, Y축 둘 다 랜덤하게 뽑았어요. 이렇게 하고 쭉쭉쭉 라벨 넣어주고 하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캐터 중에서 조금 우리가 다른 거 해봅시다. 다른 거 뭐냐면 여기 막 아까는 랜덤하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정식을 따라서 랜덤하게 한번 점들을 랜덤하게 뽑아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들을 만약에 수집했다고 해요. 자, 각각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시각화를 쭉 해봤더니 이게 뭐야? 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예쁘게 일련 라인으로 서 있어? 하는 거죠. 이거 머신러닝 딱 이걸 보면 들어야 하는 생각이 이걸 머신러닝 돌리면 바로 그래프 찾아주겠는데 반경씩 찾아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봐도 이거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산점도 그러니까 선 라인이 없는 그냥 산점도인데 이 위에다가 우리가 찾은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요걸 덮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되는 거. 자, 데이터들이 요렇게 원래 로우한 데이터 우리가 수집했던 것들은 점 데이터인데 머신러닝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뭔가 방정식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요 방정식 찾은 거를 그래프로 이쁘게 표현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려보면 요렇게 예쁘게 딱 그려주면 얘는 라인 그래프죠. 라인 그래프 그리고 산점도 머신러닝이 요 산점도 데이터에 대표하는 방정식을 잘 찾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자, 산점도를 먼저 이렇게 슉 그리고 자, 그 다음에 X축과 Y축 그래프를 하나 더 위에 그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산점도를 밑에다 밑바닥에 깔고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어떤 값을 따르게 하냐면 EX 플러스 1을 따르는 랜덤한 값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여기 EX 플러스 1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으로 만드는 값들을 해서 플롯을 하나 더 그려준 거예요. 두 개 겹치는 건데, 자, 그래프 위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린 거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플롯 여기까지는 뭐 다들 살면서 여러 번 보셨을 건데 좀 잘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처음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박스 플롯이라는 거예요. 박스 플롯은 뭐냐면 상자에 수염을 단 그런 그래프인데 데이터의 중앙값이 얼마냐, 4분위 값, 뭐 3분위 값, 2분위 값 이런 것들이 얼마냐, 데이터 100분율로 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75%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상자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상자를 벗어나는 25% 이상의 값은 수염으로 표현하고, 그 수염보다 벗어나는 값들을 이상치 값으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뭐 산점도로 많겠지만 그것들을 쫙 축약해서, 데이터의 평균은 0이고 데이터는 25%, 75% 값이 여기에 밀집해 있어. 근데 데이터가 25%, 처음 0에서 25%는 여기 이만큼 분포해 있고 그건 좀 적어. 나머지 75%에서 100%는 여기 있어.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이상치들은 요렇게 있네. 그건 원으로 표현할게 하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히트맵이에요. 히트맵은 뭐냐면 2차원 데이터, X축, Y축 이렇게 축 두 개 있는 게 2차원이죠. 그걸 시각할 때 사용하는데 데이터의 밀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혹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 파악할 때 쓰는 건데, 밀도가 뭐냐면은 뭐 데이터가 X축이 만약 3이라는 값인데 그리고 Y축에 해당하는 값이 5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얼마큼 많이 몰려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때 히트맵을 써요.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있죠. 온도가 높은 것들은 진하게 보이고 온도가 낮은 것들은 낮게 보이고 뭐 옅게 보이고 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여기 많이 몰려 있다, 진하게 표현해요. 데이터가 적게 모여 있다, 하얗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색상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배워봤고, 퀴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래프 다 그리는 게 숙제고, 퀴즈고, 요 그래프는 여기 반드시 요 저장하는 옵션, 이게 뭔지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요게 리절츠가 뭐냐면은 파이썬이 동작하는 프로젝트 스크립트 같이 안에 있어야 하는 폴더예요. 폴더 위치예요. 이 리절트라는 폴더 안에 바 차트를 넣겠다, 혹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파이썬이 현재 동작하는 거, 요 점 슬래시가 뭐냐면 현재 위치예요. 현재 위치에서 리절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바 차트가 있다, 바 차트를 넣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리절트 폴더 없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bar chart .p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썬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위치에서 요 바 차트 그래 png 이미지를 만들어줘,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앞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업을 잘 들은 분은 이제 이거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다 알 거고, 이대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